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이고요. 의사소통 장애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가 워밍업이기 때문에 내용의 임용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개론서의 양이 적긴 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파트는 대부분 강론 두 권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거의 다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 강론 대표적인 게 의사소통 장애와 교육인 고은 교수님 책과 그리고 김영태 교수님인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라고 하는 그런 강론인데요. 그 해당하는 두 권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보면 페이지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걸 하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도 임용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더 보충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볼 때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정의를 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정의에 앞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스피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말로만 하는 게 언어일까? 아니라는 거죠. 비구어적 혹은 이걸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표정, 몸짓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인 거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가 자폐에서 봤던 것처럼 억양강세 높낮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큰 틀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요소로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해서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의사소통 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큰 틀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위 유형을 나눌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말장애라고 하는 것과 언어장애가 있을 것이고, 그 말장애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중에서 한 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때를 대부분 우리는 말장애와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각각에 해당하는 원인들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할 부분입니다. 의사소통 장애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이니까 대부분 언어적인 특성들을 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저는 역시 임용 위주로 해당하는 것들 설명해 드릴 거고, 의사소통 장애 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는 실질적으로 개론서라든지, 그러니까 개론서니까 흔히 우리가 교직 논술 정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들의 안에서 내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임용과 관련됐던 어떤 중재 전략이 효과적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큰 틀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볼 때 말하고 언어, 의사소통의 용어들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된다고 했죠. 결국 말이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소리 내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말의 규칙이 있거든요. 즉 자음과 모음을 결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말하는 내용에서는 각각의 명사, 동사 뭐 등등 우리가 이걸 형태소와 연결해서 볼 거고, 제가 한 단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문장을 나열한다는 건 또 구문론, 결국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큰 틀에서 언어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걸 같이 살펴볼 건데요. 결국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용과 표현에 연결이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의 일부라도 손상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에 용어를 쓰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언어에 대한 용어 있어야 되고요. 말하고 언어라고 하는 걸 같이 사용하는 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소통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청자가 되면 한 사람은 화자가 되는 거고, 또 화자인 사람은 또 청자가 되면서 상대편은 또 말하는 화자가 되는 거고, 결국 화자와 청자가 바뀌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의했는지 네 가지로 저희가 앞서서 살펴볼 건데, 그 네 가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말기관, 즉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조음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음기관에서는 각각의 위치마다 자음과 몸을 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보인다면 저희가 조음음운장애라고 하는 것을 명칭을 칭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하긴 하지만 말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게 말을 너무 더듬는다든지 말을 너무 빨리 한다든지. 그리고 음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특수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성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너무 거칠게 혹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성대에 무리를 주는 것에 장애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조음장애, 유창성 장애, 기능적 음성 장애라고 하는 것을 큰 틀의 신체의 손상과 연결되어 있는 말장애 차원에서 저희는 한번 장트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언어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트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말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럼 수용과 표현은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앞으로 형태, 내용, 사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도식했던 내용을 보니 말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크게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나뉘어졌고, 말장애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해줬지. 그럼 조음음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음과 몸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운 장애라고 하는 것의 측면도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책 안에서는 조음 장애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조음의 기관의 문제인지, 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아까 자음과 몸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조음음운 장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유창성 장애에서는 말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러한 말에 있어서 흐름을 중간중간 더듬어서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빨리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보는데요. 그 내용은 기질적인 게 있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기질적인 것은 신체 손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특수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문제, 성대의 문제는 없지만 이 성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못된 방법이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기능적 음성장애라고 할 거고요. 법적인 정의에서도 우리는 기능적 음성 장애라고 하는 것만 설명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이번에 언어 장애인데요. 그럼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큰 틀에서 계속 언어의 구성 요소와 한번 관련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태는 대부분 문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예요. 주고받는 말의 의미이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자와 청자가 돼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무언가의 의도, 기능을 가지고 의사소통한다는 건데요. 그런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차례 지켜주고 한 가지 주제로 이어서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 내용, 사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 중등 문제도 그렇고 언어의 하위 체계 혹은 언어의 하위 체계 5가지 중이라고 하는 단서를 주면서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정답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의문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음과 모음인 거고요.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에 관련된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론서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음소, 비분절음 혹은 초분절음 이라고 해서요. 억양강세 높낮이라고 하는 것도 큰 틀의 의문론으로 저희는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형태로는 형태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밥이라고 하는 명사는 우리가 실질 형태소로 쓰이고요. 먹어라고 하는 것은 형식 형태소로 쓰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소와 관련된 걸 형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문론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배열되는 형식인데요. 그게 단문일 수도 있고요. 중문일 수도 있고 복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문은 대부분 주어 동사가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거, 중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접속사가 있는 거,
거, 그리고 복문은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개가 주어 동사가 있을 수 있는 걸 복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구문론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론서에서는 오늘 제가 한 가지 뭐 자바라라고 하는 것의 용어만 설명을 잠깐 해드릴 거고 개론서 자체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용과 계속 연결할 때는 의미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추상적인 어휘라든지 추상적인 어휘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꽃같이 예쁘다, 아니면 꽃같이 직유법, 아니면 은유법, 이러한 것들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관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임용은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저희가 체언, 용어 등등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해요. 자,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되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에서는 순서 지키기라든지 주제 유지 혹은 전제, 이런 부분들이 음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도식인데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이 부분들이 계속 최근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양은 많지 않지만 선생님들은 임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흔히 형태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내용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사용의 어려움을 보인다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이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어장애 분류는 구어의 결어, 질적으로 다른 언어, 지연된 언어 발달, 중단된 언어 발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배경 지식인 거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수용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임용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 언어 장애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신경 언어 장애라고 해서 실어증과 연결해서 보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우는 내용들은 의사소통 장애의 원인과 관련해서 볼 건데요. 기질적이고 기능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아우르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 기질적, 기능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큰 틀의 일반적인 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손상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뇌 이렇게 손상이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발음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질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적인 요인은 이런 기질적인 문제는 없는데 무언가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옆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언어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기고 수용하는 거, 이런 거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는 게 기능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임용에서는 기질적 요인, 기능적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조음문장의 차원에서 물어보는 걸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의사소통 장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언어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언어적 특성이 수용 언어도 있고 표현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개론서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수용 언어의 어려움, 표현 언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계속 우리는 수용과 표현에 관련된 것 언어의 구성 요소이지. 그래서 대부분 개론서 입장에서는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본다면 언어의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에 5가지라고 하는 차원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측면인데요.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통합교육 안에서 교직연수로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은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을 활용한 의사소통 기술 촉진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건 모델을 제공한다든지 수용적인 환경 조성, 그리고 말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의 연습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개론서 입장에서는 교직연수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면 교사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 아이가 말할 때까지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수용적인 환경이 되는 거고요. 말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의 연습도 결국은 이 부분이 이 안에서 포함되어서 설명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임용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언어장애를 우리가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표적으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환경중심 언어중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아이와 주고받는 대화 안에서 아이가 말했던 발화를 조금 더 많이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장, 확대, 혼잣말 기법, 평행적 발화 기법, 수정 이러한 각각의 전략들이 강론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임용해서 다루는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보조공학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가장 주 목적은 화형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화형론적인 관점은 결국 화자와 청자가 내 스스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평생도록 살아갈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보완대체 의사소통 내용이 너무 빈약하게 개론서에서는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론서 입장에선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거의 매번 언급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들이 혹시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다면 보완대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미리 공부를 하셔야 임용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치료사의 역할 및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제 아니고 지적장애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죠.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에 A라는 학생이 언어의 문제를 보여요. 그럼 A라는 학생이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 교실 밖으로 나가 치료실에서 따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A가 있는 일반 학급에 치료 선생님이 오셔서 이 아이는 수업도 내용도 듣고 언어 치료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는 통합된 치료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에서 나오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지금 의사소통 장애 혹은 지체장애라고 하는 파트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지체장애 아이들도 언어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지체장애 안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앞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사소통 장애 정의라고 하는 것의 파트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피치 소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냥 말이 내뱉는 게 아니라 먹었어 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어에서 구문론은 우리가 주어가 와야 되고 동사가 와야 되고 이런 순서 규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말과 언어를 사용해서 화자와 청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우리나라에서는 4가지 측면으로 장애를 나눴다는 건데 큰 틀은 말장애와 언어장애이지만 장뜨법에서는 조음우문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그중에서도 기능적 음성장애 하나는 언어장애라고 하는 걸 4가지를 우리가 법에서 설명하고 있지라고 하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언어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문론, 형태론, 구문론 여기는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언어장애 분류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고 우리는 강론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부를 하시면 단순 언어장애, 신경 언어장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단순 언어장애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어증보다는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 정보 등을 서로 교환해요. 그럼 교환한다는 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닌 거죠. 결국 내가 화자가 되고 내가 청자가 되면서 왔다 갔다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달하는 한 사람은 화자가 될 것이고요. 그걸 듣는 사람은 청자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그럼 이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는 한글을 토대로 여러 규칙을 적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해준 특정 규칙에 따라 사용되는 거고 이런 특정 규칙에 따라 추상적인 상징 체계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특정
특정 부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과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면서 쓰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언어를 안다는 것은 언어를 구성하는 소리, 단어, 문장, 의미, 이러한 복잡한 규칙을 다 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는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어디 갔죠? 뒷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셔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과 언어라고 하는 것의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본 거고, 교사가 학급에서 만나는 모든 아동은 말과 언어 능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가르쳐주고 사회적인 관계, 직업적인 거에서 적절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언어를 지니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말이나 언어 기술을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언어적인 자극이 필요한 아동 혹은 치료까지 필요한 심각한 아동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중재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대상은 3번째와 4번째 대상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3번째, 4번째 대상 학생들을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4가지 법과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뜨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도 다시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의 음성, 지금 소리로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신호와 부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서로 간의 규칙을 지닌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어려우면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걸 이해한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 스피치도 있는 거지만 흔히 구어만 있는 건 아니고 비구어적인 거에서 표정, 몸짓, 이것도 우리는 하나의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고, 그리고 구어적인 혹은 언어적인 우리가 의사소통도 있고요. 그런데 책에선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준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준언어적 요소는 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운율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제가 말을 할 때 억양강세, 높낮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제가 사용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장애 영역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에서는 억양강세, 높낮이라고 하는 걸 준언어적 요소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의문론 안에 들어가는 은소, 비분절음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3요소 하면 비언어적인 거, 언어적인 거, 준언어적인 거, 이 3가지를 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법적인 정의는 4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을 언어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명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있는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장애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큰 틀은 언어장애, 말장애고, 그 중에 첫 번째 조음 능력은 여기에 해당하는 조음기관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음음운장애와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말 유창성 장애가 현저히 부족해서라고 하는 것은 유창성 장애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기능적 음성장애에서 우리 음성장애가 있지만 기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정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보시고요. 저희는 특히 이제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언어의 형태, 내용, 여기에 나오는 사용,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어느 부분이라도 손상이 된다면 수용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요. 이 관련된 개념은 뒤 언어장애 파트에 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인 말장애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말장애는 말소리를 산출하는 조음, 여기에 해당하는 조음기관, 말의 흐름을 유지하거나 유창성, 즉 목소리를 조절하는데, 그럼 목소리를 적절한 자연스러운 속도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느리게 혹은 더듬어서 조절하는 아이들은 유창성의 문제를 있다라고 할 거고요. 성대를 통해서 지금 발성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발성의 어려움을 보이는 세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말장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론서 입장에서는 조음장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강론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조음문장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요. 굳이 이 책들에서 나눠서 본다면 조음장애는 말소리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지니는 장애로 일반적으로 첨가, 생략, 왜곡, 대치 등 단어 산출상의 실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소리를 산출한다라는 건 이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분이 손상이 된다면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빠뜨리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예시를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를 발음할 때 아바버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글자가 추가됐죠. 이걸 우리는 첨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버지 중에서 지금 버가 빠진 거죠. 그래서 생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아바지라고 발음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사투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러지라고 하는 것은 비읍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리을로 지금 대치를 한 거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치 등의 우리가 실수를 보이는 게 보편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음장애라고 얘기하지만 임용 차원에서 본다면 조음문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오류 현상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생략, 대치, 첨가, 왜곡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따로 이제 의문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는 건데요. 이건 선생님들이 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저는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 잠시만요. 이 조음문장애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플러스 이제 같이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조음문장애라고 하는 것은 매번 시험 문제에서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인데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정말 너무 적은 양이 나온 개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이렇게 말 기관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네 가지 오류를 지금 보이는데 그 네 가지 오류에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기질적인 차원에서도 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원인을 살펴보는 거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기질적 원인 세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워밍업이니까 자세히 해드리진 않지만 강론에서는 이 기질적 원인, 기능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런 원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류를 보이는구나. 그럼 이 오류가 자음에서도 오류를 보일 것이고 모음에서도 오류를 보이는데요. 대부분 장애 학생들은 모음은 그다지 오류, 즉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생략하고 대체하고 첨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보이진 않는데요. 즉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발음하기가 힘든 게 자음이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자음은 초성도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받침이 있잖아요. 그럼 받침에서도 많이 오류를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자음과 관련해서 오류 현상을 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것이 조음,
위치 측면이냐 혹은 좋은 방법적인 측면이냐인데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했을 때 좋은 위치는요. 흔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입술, 이 입술에서 나는 발음이 있대요. 그래서 부, 푸, 뭐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양순음도 있고요. 치아 사이에서 나오는 치조음에 해당하는 발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혀를 굴러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양순음이라고 했죠. 치조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이 천장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경국의 음. 조금 더 혀를 하면 이렇게 돌리면 부드러운 것이 영국의 음. 그리고 목구멍에서 나는 것을 성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있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뭐 이렇게 나타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표 안에서 오류를 보이는 게 좋은 위치에서 어떤 측면이 나타나는지, 좋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오류를 보이는지, 이게 임용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13년도부터 최근 시험까지 가장 많이 매년마다 나왔던 게 오류의 현상인데, 그 오류의 현상 중에서도 모음보다는 자음인 거고, 이 자음 안에서 좋은 위치 측면에서 오류를 물어보기도 하고 좋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제 말이 조금은 어려울 건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4학년이든 재수하든 아니면 그 이상 삼수를 하시든 대부분 언어치료과와, 즉 우리는 치료학과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언어치료과와 연계되는 치료 부분이 같이 섞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찾으셔서 우리가 각각의 입모양에서 나타나는 발음들을 사진이라든지 그림 자료를 보시면 임용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류를 보이는 아이들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치료하는 방법들 안에서도 임용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먼저 저는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언어 인지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치료에도 여러 하위 유형이 있고 언어 인지적인 방법에도 여러 하위 유형이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런 의미이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전통적인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행동주의예요. 그럼 행동주의는 어제 제가 자폐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아이가 교사가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발음하면 칭찬, 강화를 해주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았을 때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행동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비읍이라고 하는 걸 발음해야 되는데 비읍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비읍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정적 피드백도 들어가고 그걸 잘할 때 칭찬해주고,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전통적인 치료 기법이고요. 언어인지적이라고 하는 방법은 인지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왜 이에서 계속 비읍이라고 하는 것에 오류를 보이지? 그러면 이 비읍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 주변에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까?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원인을,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음음운장애 같은 경우는 이런 정의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1, 2월 달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유창성 장애는 말의 속도와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창성이란 말의 속도와 흐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창성 장애는 부적절한 속도나 부적절한 리듬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빠르거나 문장의 잘못된 것에서 쉬거나 강세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이런 문제를 볼 때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조금은 좀 문제가 난이도가 중등 선생님들 혹은 초등 선생님들보다는 어렵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유창성 장애였어요. 유특 버전에서 본다면 유창성 장애 그냥 명칭 정도 쓰는 것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아니면 말더듬, 말빠름치 이 정도 안에서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유특에서만 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해당하는 용어와 플러스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말더듬이라고 하는 건 대화 상대자, 그럼 상대방이 있고요. 포함한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일단
환경 조성이 굉장히 신경 써서 교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말더듬이라고 했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와닿지는 않겠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발음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더듬는 것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더듬인 거고요. 말 빠른 아버지 이렇게 해서 말을 지나치게 빨리 하는 걸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안에서 음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것을 말빠름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유창성 장애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이라고 한다면 말더듬이 있고 말빠름증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말더듬과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깊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임용과 연결하기 이전에 유창성 장애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들로 질문하는 것들이 이제 질문 조항들이 이 개론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굳이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질문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말더듬이란 무엇인가 결국 정의랑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더듬이란 안에서 임용기출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말더듬의 특성하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더듬이란 소리나 음절의 비정상적인 멈춤 그리고 반복 오래 끌기에 의해서 말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세 줄, 즉 말더듬이란 소리나 음절의 비정상적인 멈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용 차원에서는 고착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반복, 오래 끌기를 연장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말더듬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은 핵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수적인 행동인 2차적인 행동이 있대. 그럼 핵심 행동 중에서도 첫 번째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엄마라고 얘기인데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연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막힌 거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착을 참 우리는 이걸 막힘이라고 강론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힘. 그래서 반복 연장 막힘인데요. 왜 이거를 제가 이 책대로 쓰지 않았냐면 이것도 순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반복이 처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연장이 나타난다는 것은 반복 연장이 같이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막힘이 있다는 것은 막힘만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보이는 우리가 반복 연장도 같이 보일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순서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적인 행동이 있는데요. 2차적인 행동은 여기서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말을 할 때 이상한 얼굴일 표정이나 신체 움직임을 동반되기도 해요 라고 하는 것을 탈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임용 차원에서 본다면 탈출 행동만 있는 건 아니고 2차적인 행동에서는 우리가 회피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행동 2차적인 건 탈출과 회피인데 탈출 행동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움직임이구나.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 했는데 엄마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가 고개를 하든지 발을 둥둥둥 이렇게 보이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피 행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 이해가 쉬운 건 대용어, 대명사 쓰는 거거든요.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 하면 제가 자기 스스로가 더듬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엄마를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명사 쓰는 것이 보편적으로 회피 행동인데요. 여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말더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말더듬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 건 핵심 행동과 2차적인 행동이고 그 안에서 반복, 연장, 막힘, 탈출, 회피가 가장 기출 빈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피나 탈출이 나타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 해당하는 특성은 갈수록 말더듬이 심각해지고 우리가 순서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건 이미 반복 연장 막힘은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질문의 형식과 대답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 이렇게 말더듬을 보이는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론을 보면 말더듬 수정법 혹은 유창성 완성법이라고 하는 것의 치료 방법들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배경 지식 차원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정서적이고 그러한 아이들이 조금 더 말더듬이 많기 때문에 수용적인 환경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아동이 말을 더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동은 스스로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다. 그러므로 말을 더듬는 것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시 말해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렴. 천천히 말해봐. 고양이가 내 혀를 깨물었니?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결국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동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더듬은 계속 수용적인 환경,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파트가 말더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장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거 조음우문장애 봤고요. 두 번째는 유창성 장애를 봤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음성장애 중에서도 기능적 음성장애 파트를 볼 건데 이 순서적으로 기출문제가 가장 우리가 순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은 이제 어떤 의도이냐면 조음우문장애가 이제까지 기출문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 말더듬과 관련된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음성장애, 기능적 음성장애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이제까지 한 3번 정도 그러면 09년도부터 지금 21학년도까지 쭉 한번 살펴볼 때 각각 초등에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2번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 유아에서는 용어 정도 썼던 거이고요. 중등에서도 객관식으로 한 번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기능적 음성장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로 저는 이제 바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음성장애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우리가 기질적인 어떤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에 이런 손상의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성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매일매일 강의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성대에 무리가 오겠죠.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결국 성대는 아무런 문제가 내 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 성대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기능적 음성장애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계속 거친 소리 내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예시로 기출문제는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기출문제에서는 이 아이는 뭐 땡땡땡 하면서 거친 소리의 음을 낸다. 그럼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친 소리의 예시라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자주 얘기하는 습관이 보편적으로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 미리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돼요. 그럼 작은 소리도 다 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음을 예방하는 측면으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음성들 중에서 거친 소리를 그럼 많이 선생님 여기 거친 소리가 무엇인지 혹시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우리가 뭐 이런 기시급 아무튼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뭐 이런 용어들이 어렵긴 해도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처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무언가를 잘 마시거든요. 여기 있는 성대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로도 정답을 쓰는 게 문제가 많이 언급된 그런 사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음성장애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큰 틀의 기질과 기능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보시면 습관적으로 음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출과 관련된 기능적 음성 장애라고 하는 파트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잠깐만 정리해보고 저희는 언어장애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큰 틀로 그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의사소통 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말장애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해당하는 몸의 기관에 손상이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조음우문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대. 그럼 조음우문장애는 결국 우리가 발음되는 자음과 몸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제가 가르치는 이 부분, 입술에서 나는 소리, 치아에서 나는 소리, 아니면 위에 우리가 경구개음에서 딱딱한 부분에서 나는 소리, 각각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이러한 조음우문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원인을 바라볼 때에는 기질적인 원인도 있고 기능적인 원인이 임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대. 특히 시험 문제에서 13년도부터 최근까지 나왔던 매년마다 나왔던 문제는 그럼 이 기관 안에서 아이가 비읍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비읍을 하지 못하고 니은으로 발음을 기억으로 발음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한다면 정확한 발음을 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사례를 주어지고 오류 현상을 찾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것이 조음 이치 측면에서 찾으라고 하기도 하고 조음 방법적인 측면에서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음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부터 사용했던 방법인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계속 비읍을 얘기하는데 니은으로 잘못 발음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그 아이가 보였던 공통적인 요인을 한번 찾아서 치료하려고 하는 우리가 언어인지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는 게 조음우문장애라고 한다면 말장애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하거나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인 소카, 즉 말더듬과 소카라고 하는 2가지 유형이 있대. 그럼 말더듬 보이는 아이들 위주로 기출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것은 이제 핵심적인 행동하고 그리고 이 핵심적인 행동 안에서 조금 더 순서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을 하려면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 그래서 나타나는 순서가 반드시 있는 거고 이러한 핵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조금 더 심각하게 말더듬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말더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탈출 행동도 있고 회피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대.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도 하대. 그래서 이러한 말더듬 아이들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말더듬 수정법이라고 하는 것과 유창성 완성법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강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 저희는 개론서를 갖다가 자세히 분석하면 너무 좋지만 그 많은 의사소통 장애를 짧은 시간 동안에 가르치려면 임용이라고 하는 것과 어차피 우리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하지 않더라도 배경 지식 차원에서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능적 음성장애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성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성대를 가지고 과하게 즉 지나치게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이걸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흔히 우리가 기출을 보면 남용, 오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더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을 자주 마실 수 있게 정수기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임용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지금 쭉 확인을 해보니까 언어장애 나가기엔 좀 애매해서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언어장애 파트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언어장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 장애라고 했을 때 말이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적,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말장애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살펴본 거고요. 자, 반면에 언어는 내용의 형성과 해석 모두와 관련되는 게 언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언어는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체계를 의미하고, 이 안에는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읽고 쓰고, 그리고 기술적인 대화 능력, 그 다음 사람과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모든 것들을 언어라고 본다는 거지요. 자,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는 어떻게 구성 요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크게 형태, 내용, 사용입니다. 형태는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기호와 연결시키는 언어적인 요소를 말을 하는데, 소리 및 이들의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 즉 자음과 모음. 그럼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예를 들어 모음은 아야오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단어의 구성을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단어를 구성하는 건 뜻을 가진 채소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는 쪼개질 수가 없어요. 바다라고 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인 바다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실질 형태소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먹으니 먹어서 해서 먹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가진 채소의 단위니까 얘는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규칙을 형태로, 이제 형태소와 관점에서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요. 다른 유형의 문장이에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단어를 배열하는 규칙인 구문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를 배열하는 거는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을 보면 반드시 주어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서술어,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다예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잘 왔습니다. 근데 먹다, 밥, 나는, 이런 식으로 오면 문법의 규칙책이 어긋난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문론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언어의 의미, 뜻을 의미하는 건데요. 언어에 있어서의 의미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달되는 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를 해주는 역할을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활용하는, 규정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활용론이라고 불리고, 의사소통 시 사용할 기호의 선택과 관련된 규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 의도,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관점으로 봅니다. 의도, 기능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규칙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제 말이 뭐 예를 들어 뭐뭐 하였어.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럼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할 기회를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는 걸 순서, 차례 지키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끼어드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2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수능이 내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 주제가 끝까지 유지를 되지 못하는 건데, 이런 주제 유지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언어의 구성 요소인 세 가지라고 보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나오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하위 체계로 물어보는 게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언어의 하위 체계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는 5가지를 떠올리시면 되고, 이 5가지 안에서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형론의 관점으로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건데요. 의문론의 정의를 보면 말소리 및 말소리의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해서, 말소리를 식별하는 수용 언어 아니면 표현 언어는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예시까지 기억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말소리나 말소리의 조합을 규정하는 우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얘는 우리가 엄마라고 했을 때 어라는 모음하고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 그 다음 미음 자음
아라는 모음이 우리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 분절음, 떨어져 있는 이 분절음이 모아져서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은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을 분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운소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운소는 앞에서 살펴봤던 준 언어적 요소와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계속 억양강세 높낮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억양강세 높낮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 자폐에서는 운율학적인 특성,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따가 청각장애 하겠지만 청각장애에서는 초분절적인 요소, 의사소통 장애에서는 준 언어적인 요소라고 쓰면 되는 건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큰 틀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의문론 안에서 써라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운소라고 하는 걸로 정확하게 짚어줘서 정답을 쓰셔야 되고요. 이 운소는 억양, 강세, 높낮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음과 모음처럼 분절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분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초분절음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를 구성하는 규칙학과, 형식 형태소, 뭐 아니면 실질 형태소, 단어의 배열,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걸 구문론이라고 하구나.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나 단어의 조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더 중요하게 살펴볼 거예요. 물론 내용의 의미는 추상적인 거 어려움이 보일 수 있고, 옛날부터 쓰였던 뭐 시치는 때지만 뭐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아이가 뜻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단어 및 단어의 조합을 우리가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거를 의미관계와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 개론산에서 의미관계 뭐 이런 용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임용을 공부하실 때는 의미론 안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밤 먹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밥 먹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먹어는 동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용언인 거고요. 밥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나 은는이가 해당하는 주어는 저희가 체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체언. 그래서 체언 용어 이렇게 문법적인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대상,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대상, 행위 뭐 이렇게 의미관계를 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임용 문제는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의 이해와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의미관계와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화용론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인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강론은 있는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은, 물론 이번에 뭐 중등에서는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임용 패턴은 아니지만 약간은 어렵게 나왔던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말 차례 지키는 거, 차례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뭐 말 차례 지키기, 차례 지키기 순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주제 유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전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임용에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셔야 정답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넘겨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언어장애와 관련된 언어의 하위 체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저희가 여기에서는 잡아라 이런 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봤던, 잠깐 앞에 한번 볼게요. 이 5가지 하위 체계가 실질적으로는 잡아라 검사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언어장애 분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말소리가 손상이 됐다. 질적으로 다른 언어라고 하면 어려운 건 아니고 자폐 아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흔히 반향어머 등등, 아니면 자폐 아이들 보면 억양강세 높낮이
없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이게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1, 2월 때 강의는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면 초원이라는 조승우가 사용했던 말투가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과는 약간 다른 어투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정상아이들이 발달하는 언어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늦은 언어의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했었는데 중간에 실어증이 발생을 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혹은 선택적 함구증, 어제 배웠던 거 잠깐 생각나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언어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 또 계속 정의해 볼게요. 정의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말장애와 관련된 부분 배웠었고 그 안에서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중에서도 기능적 음성장애를 배웠어. 그 다음에 언어장애인데 언어장애 부분이 생각보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언어라고 하는 건 수용과 표현인데 이 수용과 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언어의 하위 체계가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 어문론에서부터 화형론의 내용들을 나중에 굉장히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과 연결했을 때는 나중에 또 계속 자바라 검사라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의사소통 장애 원인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큰 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질적인 건 결국은 우리가 신체의 손상인 거고 그 외에 환경적인 부분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기능적 요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질적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여기 나오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 뭐 뇌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기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기능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신경을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관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걸 기능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특성인데요. 선생님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언어장애 특성과 언어장애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계속 우리는 의문론에서부터 화형론 봤지요? 그 부분에 다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국 자음, 모음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은 추상적인 어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배열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특성으로 역으로 나타내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 언어, 표현 언어는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임용과는 그냥 나오는 딱 떨어지는 정답보다는 수용 언어의 대부분 이런 게 아이들이 어려움을 보인다. 표현 언어의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예시 정도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수용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여기 나오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표현 언어는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정확한 언어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 뭐 이러면 정확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배경 지식으로 설명하고요. 또 특히 보면 주제를 이것저것 그러니까 주제 유지 잘 못한다. 그래서 아까 각각 나눠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이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선생님 여기 보면 말을 할 때 자주 멈칫거리는 데서 있잖아. 저기 이런 거 우리가 대부분 간투사라고 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간투사라고 하는 것들도 임용을 보면 대부분 언급되는 부분이 자벌화 검사에서 많이 또 언급되기도 한다. 뭐 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시들. 자, 그 다음에 지능 및 학업적인 성적은 저희는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서적인 거 보면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에 의해서 말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다면 결국 어떤 회피가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문제 행동으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교육 들어가기 전 이제 아까 말했던 자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언어 장애라고 하는 것의 파트의 강론을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김영태 교수님 강론이에요. 그러면 김영태 교수님 책에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5가지 하위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그럼 이런 5가지 하위 체계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보이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 검사는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비표준화된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표준화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언어와 관련된 진단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도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치료실에서 쓰는 검사 도구들이 있죠. 그것이 대부분 우리는 똑같은 연령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 이런 것들 우리는 표준화된 검사라고 해요. 그런 검사들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장애인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표준화 검사만으로도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도를 할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언어, 즉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워서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놓고 의사소통 지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표준화된 검사만으로는 자세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우리는 자바라 검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자바라 검사는 방금 얘기했던 개별화 교육 계획의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설계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 비표준화 검사인 자바라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발화, 스스로, 그러니까 바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자바라는 스스로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다양한 아이들의 말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양한 말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장소, 즉 다양한 장소. 그럼 이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의 자바라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보다는 친숙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끔 이끌어줘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바라 검사할 때, 수집할 때 여러 가지 유의점들도 책에는 나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확실히 수집을 했어요. 이 해당하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 시간에 엄마 아빠 역할놀이 하는 뭐 어휘도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간식 시간에 더 주세요라고 하는 뭐 이런 어휘들도 수집을 했고, 이런 어휘들을 각각 수집을 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이 어휘된 수집을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없죠? 앞에서 봤던 구문론, 의미론, 화형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왜 선생님 의문론 형태로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결국 구문론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에는 자음 모음을 해야 문장이 완성이 되고 그 안에서 단어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구문론 안에서, 의미론 안에서, 화형론 안에서 자세히 분석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이 김영태 교수님 강론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임용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자바라를 또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형태소도 쪼갤 줄 알고 뭐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근에 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계산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배경 지식들을 또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 선생님들은 개론서에서는 빠졌지만 자바라 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자바라 검사를 끝내고 나서 정확하게 정보가 나왔으니까 아이를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해서 어떻게 장기 목표, 단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우리는 큰 틀에서 대부분은 수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심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내용 들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에게 치료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치료에 해당하는 것도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모델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지요. 아니면 교사의 모델도 될 수 있지만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모델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더듬어도 더듬은 것을 이 아이가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환경 조성이면 너무 좋겠죠? 그랬을 때는 항상 말을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말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의 연습인데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모델도 제공하고 수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말을 하면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할 기회를 많이 줘야 예를 들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 뭐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등등등 글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줘야 이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연습할 기회를 학교 일과 전체를 통해서 주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안에서 매번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 어제 잠깐 배웠네요. 그게 뭐였죠? 삽입교수라고 하는 것이 주로 많이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임용 공부하시면 이런 삽입교수라고 하는 내용이 지체장애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유특 선생님들은 이런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유아특수교육의 삽입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동의 필요를 예측해서 먼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도와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새롭거나 평범하지 않는 사건을 일으킨대요. 과자 상자를 벽에 붙여놓거나 젓가락으로 국물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에 유특에도 이런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말을 부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지도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줬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발화를 유도할 자발화를 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나중에 환경중심 언어중재라고 하는 거 안에서 환경의 구조와 혹은 환경 구성,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우유가 있어요. 뭐 우유를 이 아이 책상 위에 놓아주지 않아요. 어디에다? 예를 들어서 얘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그래서 교사의 책상 위에 놓아줘요.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우유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유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먼저 표현을 하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시 연습을 많이 제공해 주는 거고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해줘요. 뭐 먹을래? 근데 이런 선택하는 기회는요. 어차피 큰 틀에 보면 환경 구성,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안에 포함시켜서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환경 조성해준다, 아니면 실수를 허용해준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관심을 보여준다 등등등.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인내심 등등 다 연계가 돼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임용 차원에서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해당하는 언어장애 뭐 이런 아이들의 지도 전략으로는 먼저 잠깐 볼게요. 의사소통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적절한 문법의 사용을 시범 보이고 말하기 기술과 듣기 기술을 확장시켜도록 도와주고 언어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과 숙제를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도와줄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언어 교수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내에 삽입되는 또 활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하루 일과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자연적인 환경이거든요.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다 이 아이가 주로 머물렀던 자연적인 환경 안에서 지금 언어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교사가 너 이거 뭐야? 말해봐.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언어를 지도하는 행동주의가 있었다면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언어를 지도할 때 무조건 치료실에 가서 이게 뭐야?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머무르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지도해야 된다는 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는 자연적 교수법이라고 설명하고요. 이건 다른 말로 자연적 중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 교사와 아이가 친숙한 사람이니까 친숙한 대상이 사회적 의사소통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연적인 환경에서 지도하는 자연적 교수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는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연결해서 보거든요. 환경중심 언어중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 게 대표적이에요. 이제 환경인데요. 그럼 일단은 이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모든 이런 자연스러운 일과 안에서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환경의 구조화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체크했던 내용이 있지요. 환경의 구조와 환경 조성, 환경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따라다닙니다. 즉 다시 한번 자연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아이를 지도하는 전략을 자연적 중재 혹은 자연적 교수라고 하는데, 그런 자연적 교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중재 전략이 환경 중심 언어 중재래.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 환경의 구조와 환경 구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주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선택할 기회를 먼저 제공해준다,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의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 자발적인 언어가 향상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대표적인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기술 교수로 네 가지로 모델 기법, 요구 모델 기법, 시간 지연 기법, 우연 교수, 우발 교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 지금 우리가 임용의 강요는 아니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네 가지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대. 플러스 요즘에는 enhance이라고 해서 강화된이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대화를 이어지는 대화 상대자인 부모나 교사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이런 내용들, 그거 우리는 반응적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의 바탕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를 지도하는 바탕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확장해서 보셔야 될 게 자연적 교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중심 언어중재, 그 안에서 최근에서는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 발달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아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지도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읽어보고 이해하면 너무 좋으나, 앞에서 봤던 환경중심 언어중재,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차피 이거를 하나하나씩 듣진 않더라도 여기 보면 아동이 한 말을 더 확장하거나 정교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의 문장이 있어요. 물론 다 하나하나씩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교사가 조금 더 아이가 언어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발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신발이라고 아이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발을 놓고 예쁜 신발이구나, 빨간색 신발이구나, 파란색 신발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교사가 아이에게 의미를 더해주면서 언어를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확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발을 주세요 라고 해서 동사를 채워줬어요. 그럼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충해주는 이런 확장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는 확장, 확대,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확장, 확대, 이런 내용들까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보완이라고 하는 것과 대체가 같이 합해져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에요. 결국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의 수용 표현 통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사용을 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라고 하는 건 말을 하지 못하면 보조공학 활용해서 내 의견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표현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상, 말을 표현하는 거 보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재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보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체란 구어를 습득하지 아예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기술을 적용해 주는, 그래서 중재를 더해주면서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고, 어떤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것의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가 의사소통해 줄 수 있는 대체, 그래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인데요. 이런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양가로 1번을 보면 표현을 위한 일련의 상징 또는 어휘 목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상징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 상징을 전달하는 방법,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임용에서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임용의 키워드로 보기보다는 네 가지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로 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바다, 아까 얘기했으니 바다면 떠오르는 거 있지요. 그럼 글자로 바다가 주어질 수도 있고, 바다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 사진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기법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선택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소근육, 즉 손의 운동을 사용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로 해서 직접과 간접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상징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또 책에 따라서는 지도 전략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왔던 다양한 중재, 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중재와 연결되어 있는 전략도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는 글자든 사진이든 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보조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급에 해당하는 컴퓨터로 이용한 뭐 보조도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그려진 우리 의사소통 판에 관련된 보조도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상징, 선택 기법 혹은 기법, 전략, 그리고 우리는 보조도구라고 하는 관점 네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이 네 가지 안에서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보완 대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 보시면 언어치료사 역할 및 협력인데요.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엇과 연결하면 되더라. 프린 서비스 혹은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자, 최근에는 언어치료사의 역할이 치료실에서 우리 의사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일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사와 협력함으로써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줄이고, 그럼 이게 뭐냐면요. 자, 선생님이 어제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걸 일단 말해줬어.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1학년 일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일반 교사 담임 선생님이 계셔. 그런데 나는 A라는 학생은 언어의 어려움을 지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를 A 학생을 데리고 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직접 언어치료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 관점보다는 최근에는 일반 교사도 있고 언어치료사도 있고 A 학생이 교실 안에서 통합된 치료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안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
그중에 첫 번째는 얘가 수업 들으면서 발표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직접 서비스라고 하고요. 직접 서비스, 여기 있는 것처럼 치료사한테 바로 받는 건데 밖으로 일단 가지 않은 거죠. 교실 안에 있는 거예요. 프린 서비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 서비스만 받지 않아도 된대요. 때에 따라서 언어치료 선생님이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어치료사 역할을 일반 교사한테 가르쳐줘요. 이걸 나중에면 내일일까요? 이제 지금은 너무 또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언어치료사의 역할을 교사들이 우리 대신하는 것을 역할양도, 역할이양이라고 하고요. 그건 간접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큰 틀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건 교실 안에 일반 교사 혹은 특수교사 혹은 치료 선생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 그 안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 직접 전문가한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언어치료 선생님이 이 아이만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언어치료사의 역할을 다른 교사한테 이양을 해서 교실에 자주 접하는 선생님이 A를 치료하는 서비스, 이걸 간접 서비스라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치료사가 직접 하기도 하는 걸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는 치료사의 역할을 아까 했던 누구? 교사,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일반 교육과정 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 서비스. 그럼 이게 결국 프린 서비스 안에서 역할 양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아마 내일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너무 읽고 훑고 지나가면 가벼운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중요한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보면서 확장해서 제가 오늘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전체 어떤 걸 배웠는지 정리 한번 하고 저희는 이어서 이제 청각장애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큰 틀에서 의사소통 장애, 정의 말, 언어가 있다고 했고요. 말에는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언어장애는 수용과 표현.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말장애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 언어장애에 해당하는 수용과 표현은 언어의 하위체계라고 해서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그리고 화형론의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고요. 이 5가지 체계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자바라 검사랑 이어질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자바라 검사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 아이에게 발화를 유도해서 검사라는 게 자바라 검사라고 하는데, 이 자바라 검사 안에서는 구문론의 관점, 의미론의 관점, 화형론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이 강론에 있다고 했어. 이건 꼼꼼히 나중에 그래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중요한 파트라고 선생님이 해줬지. 그 다음에 언어장애를 지도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때 뭐 인내심을 보여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델도 보여주고 수용적인 환경 너무 좋아. 하지만 임용과 관련해서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토대로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활용한 언어지도 방법이 있는데, 이 환경중심 언어중재 플러스 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나 선생님이 이 아이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반응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강조되는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대. 더불어서 우리 아이가 신발이라고 얘기했으면 신발이라고만 신발 하면 신발 이렇게만 하지 않고 교사가 예쁜 신발이구나, 신발 신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언어를 덧붙여서 얘기해 주는 걸 확장 확대 플러스 강론에는 더 많은 전략들이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완대책 의사소통 전략도 파트를 저희는 따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필요한 중재 전략을 통해서 보완해주면 되는 거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보조공학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보완대책 의사소통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4가지 구성 요소래. 그중에 상징인데, 이 상징은 글자도 될 수 있고 사진, 그림, 모형
뭐 이러한 구체물, 다양한 것들이 상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징을 내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직접 그 물건을 고를 수도 있고, 그걸 못하면 또 다른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간접 서비스 뭐 이런 형태들이 있대.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을 담을 때 필요한 그릇, 그래서 보조도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도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재 전략을 활용하는 게 전략이라서 상징 기법, 보조도구, 전략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마지막에서는 뭐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관점은 지체장애 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팀 모델부터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까지 있으니 또 내일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소통 장애를 마치도록 할게요.